자, 뭐, 이 개체군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 개체군은 개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같은 종의 개체가 모여 있는 게 개체군이다. 네, 개체군 밀도는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모여 있는 정도를 면적분의 개체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밀집된 정도가 밀도잖아요, 밀도. 네, 면적분의 개체수로 밀도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영어 가요? 영어가? 예. 자, 근데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겠지. 그래서 공간의 면적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을 때, 뭐 여기서 살고 있는데, 뭐 부천도 인구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출생하거나 이렇게 이사를 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밀도가 증가할 거고, 그쵸? 예. 사망하거나 이출, 다른 데 이사 가거나 이러면은 감소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개체군의 밀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뭐 비생물적 요인과 뭐 질병, 포식, 뭐 이렇게 잡아먹히거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넘길게요. 그 개체군의 생장 곡선,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좋은 환경에 공간도 넓고 이래. 그러면은 애들이 태어났어. 근데 태어난 애가 또 자라서 또 새끼를 낳아. 근데 새끼 낳는 동안에 원래 있었던 애도 새끼 낳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거 환경 제약 조건이 없으면, 환경 제약이 없으면 요런 J자 곡선이 나옵니다. J자 곡선이 나옵니다. J자. 그러니까 엄청 많아진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예. 근데 실제 생장 곡선은 그 공간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 뭐 배설물도 쌓일 수도 있고요. 예. 그 먹잇감도 부족해질 수 있고 공간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생장 곡선은, 이때 생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 개체 수가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어떤 한 마리가 뭐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장이 아니라 이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죠. 개체 수가 많아지는 정도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까지만 커져요. 더 이상 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S자 곡선이라고 해요. S자 곡선. 그러니까 이 생장이 점차 둔화돼요. 환경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요만큼의 이제 개체수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저항. S자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 먹이도 부족해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공간 부족해지고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개체 간의 경쟁이 되고 질병이 뭐 생길 수 있고요. 요런 것 등을 다 합쳐가지고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환경 저항. 환경 저항이 증가하여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이 거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한계선을 환경 수용력이라고 해요. 환경 수용력. 예.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 동네에서 이 개체군이 생장할 수 있는 최대값.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개체군의 생존 곡선인데, 개체군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1000마리가 태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살다가 애들이 많이 죽어요. 이제 많이 죽어요. 예. 자기 수명을 거의 다 살고 죽어요. 그런 걸 일형. 근데 어떤 애들은 태어나고 엄청 많이 죽어. 몇 마리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살아. 그런 게 이제 3형.
얘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일정하게 죽어. 일정하게 죽습니다. 요런 거를 이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형은 어릴 때 사망률이 낮아요. 대부분의 개체가 수명까지 다 하고 죽어요. 보통 사람이나 코끼리와 같은 대형 포유류, 요런 애들은 뭐 코끼리도 한 마리밖에 안 낳거든요. 한 마리, 뭐 사람은 원래는 한 명 낳아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몇몇 안 낳는데 그런 애들이 부모가 잘 보살피는 거지. 그리고 낳을 때도 태생으로 낳고 뱃속에서 길러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잘 안 죽죠, 웬만하면. 요런 게 1형, 사람이나 코끼리 대형 포유류. 2형은 좀 작은 포유류. 요런 애들은 살다 보면 잡아먹히기도 하고, 작은 포유류니까 다른 애들은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요렇게 일정하게 좀 줄어듭니다. 히드라, 파충류, 조류, 이런 애들은 2형에 속하고, 물고기나 굴, 이런 어패류, 이런 애들은 한 번에 알을 뭐 몇만 개씩 낳아. 근데 그 중에 뭐 대부분 막 잡아먹히고, 다른 애들한테 잡아먹히고, 그래서 몇 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는 애들이 물고기나 굴, 어패류 중이다. 뭐 이해가시죠, 이거? 이런 줄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 분포와 연령 피라미드. 이건 이제 뭐 사회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 그 개체군으로 봐도 되고, 발전형은 요 생식 전 연령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라나가지고 인구수를 더 늘릴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개체군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발전형은. 안정형은 생식 전 연령층이랑 뭐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자라나도 또 비슷할 거 아니야, 그쵸? 생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도 비슷할 거잖아, 그쵸? 그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쇠퇴형은 생식 전 연령층이 생식 연령층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얘네가 생식할 때 되면 애들을 조금만 낳을 거 아니야, 그쵸? 더 조금 낳겠죠,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쇠퇴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쇠퇴형인 거지, 지금. 생식 전 연령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식 전 연령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제 뭐 나라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0.7명 난대죠,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평생 동안 애 안 낳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0.7명만 낳는 거거든, 지금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쁜 것 같아. 경쟁도 좀 덜해질 거고, 어차피 더 뭐 AI도 발달하고요, 로봇도 막 발달하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라나 국가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 살 사람들이 적어지고 세금 낼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럼 이제 국력은 약화되겠지. 왜냐면 사람 많은 게 국력이거든, 사실. 사람 많으면 국력이 세. 중국이 국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금도 줄어들고, 기업에서는 뭐 물건도 좀 적게 팔아야 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애들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애들 기르기 너무 어려운데.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다 뭐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도 좋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저런 거는 이제 쇠퇴형이다. 요런 거는 쇠퇴형, 이건 안정형, 이건 발전형. 우리나라 있네. 우리나라 연령 피라미드는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쇠퇴형이 되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돌말이라고 하는 요런 돌말, 뭐 요런 광합성하는 이런 밀물과 바닷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단세포 조류, 요런 돌말이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다 보니까 빛의 세기도 약하고 별로 없어요. 개체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따뜻해져요. 근데 이 영양염류가 뭐냐면 이제 영양분이야, 영양분.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온도도 올라가고 빛의 세기도 올라가니까 돌말 개체수가 어떻게 되게 증가합니다. 봄에 확 증가를 하고, 근데 얘네들이 많아지면 영양분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빛도 많고 온도도 높은데 돌말 개체수는 감소해요.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면 영양염류의 감소 때문에 그래요. 영양염류의 감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여름이 지나다가 가을에 좀 높아지는데 영양염류가 많아지면서 얘도 좀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온도랑 햇빛이 없어지니까 또 얘네가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햇빛이 약하면 광합성 잘 못하잖아요. 이런 계절, 이런 주기적 변동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변동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피식과 포식 관계. 피식이 잡아먹히는 거죠. 포식이 잡아먹는 거고. 자, 눈신 토끼를 스라소니가 잡아먹어요. 눈신 토끼가 원래 더 많은 애가 더 잡아먹히느냐, 많은 애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얘가 눈신 토끼인데, 자, 눈신 토끼가 많아지니까 먹잇감이 많아졌으니까 스라소니도 어떻게 돼? 이렇게 많아지지, 그쵸? 근데 얘가 많아지면 얘가 눈신 토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잡아먹히겠지. 얘가 줄어들면은 얘도 어떻게, 얘도 줄어들지. 그래서 잡아먹히는 애가 좀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은 얘도 많아지고, 얘가 줄어들면은 잡아먹는 애도 줄어들고. 이해가시죠? 얘가 선행을 한다. 눈신토끼가 많아지면은 스라손이 많아지고요. 눈신토끼가 적어지면은 스라손이도 적어진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 내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개체군 내. 자기네들끼리, 같은 종끼리 텃세를 부려요. 같은 종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텃세를 부립니다. 자기 구역을 확보합니다. 텃세라고 하는데 붕어들도 싸우나 보지. 은어들도 막 싸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싸우는 거는 조금 꼴보기 싫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영역을 지켜줘야지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싸워야겠죠. 일단 싸워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러면 이제 덜 싸운다 이거야. 이거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은어도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 동네 사는 은어가 이렇게 있는 거네. 그런 거 같긴 하네. 뭐 이렇게 개울가게 물고기 잡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잡히려고 하다가 도망가. 근데 또 여기서 또 알짱거리긴 하더라. 그러네요. 잡힐 뻔 해가지고 뭐 그러면 막 다른 데로 도망갈 것 같은데 안 그러네. 여기를 이제 자기 세력권이 있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제는 개체군 내에서 순위를 먹이는 거야. 순위. 일단 싸워가지고 너 1등 2등이면은 더 이상 얘한테 잘 안 덤비죠. 뭐 이제 뒤집어야겠다 하고 이제 큰맘 먹고 덤빌 수는 있겠지만, 닭들도 순위가 있어가지고요. 닭 싸움도 하고 얘도 싸우고, 그 순위를 먹인다. 순위제. 근데 리더제는 순위제랑 다른 거는 리더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순위가 없는 거예요. 리더제는 리더만 있는 겁니다. 순위제는 순서가 다 있는 거고. 이해가시죠? 리더제는 리더만 있습니다. 코끼리나 기러기나 술록. 근데 기러기 요즘 막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애를 따라가는 거지. 근데 얘가 순서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얘가 뭐 지침 바뀌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앞에 리더를 따라갑니다. 요 리더가 항상 그걸 지키지는 않던데. 자, 사회생활은 이제 개미나 이제 이런 꿀벌 뭐 이런 애들 각자의 일이 분화되어 있어요. 각자의 일을 합니다. 사회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가족생활은 이제 혈연관계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고 함께 새끼를 돌보거나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고, 가족은 먹이를 공유하고 어린 개체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어서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자나 코요테, 하이에나, 제비는 가족생활, 얘네는 사회생활. 일이 분업이 되어 있죠. 얘네들은 수집, 방어, 생식 등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같이 해도 뭐 새끼 낳는 애만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동적인 가족 생활이고, 요거는 사회생활이고, 분업이 되어 있는 건 사회생활이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분업이라고 한다. 아, 벌거숭이, 두더지도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와, 300마리까지 살아. 와, 한 마리 여왕과 이거는 얘도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얘는 포유류인데 사회생활을 하네요. 그러네. 포유류인데 사회생활을 하네요. 아, 이게 어미인가? 얘가 새끼 낳고 요런 애가 따로 있나? 희한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효모가 효모 발효할 때 요 효모가 배양 초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 환경 저항에 부딪히면은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질 않는다. 이렇게 S자 곡선을 이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가와 나 모두 S자 모양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다. 그러네. 가와 나. 요것도 S자라고 보시면 되겠지. 요거 약간 꺾이긴 했지만 S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에서 2시간에서 4시간 구간의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은 없어요. 자연에서 있잖아요. 환경저항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생장할 때 여기 요만큼의 환경 저항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환경 저항이 적긴 하겠지만 아예 환경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 고르셔야 되고요. 다른 것도 읽어보면, 나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환경 저항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포도당이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봐봐요. 포도당 양분이거든요. 효모는 포도당을 양분으로 이용하여 개체수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이 적으면은 환경 저항이 생기는 거지. 요거 작용하는 거 맞고, 나는 가보다 환경 수용력이 작다.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가는 이만큼 개체수가 늘릴 수가 있는데 나는 요만큼까지이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이 작은 게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35도일 때가 15도일 때보다 효모 증식이 빠르다. 35도. 달을 8시간까지는 15도씨 낮은 온도에서 배양하다가 8시간이 지났을 때 35도로 변화시켰대. 요 다가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요 정도 요렇게 그 생장국 개체수가 늘어났는데 온도가 35도가 되니까 이렇게 늘어났다. 요 소리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35도일 때 증식이 빠르다가 맞지. 35도일 때 개체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설명이죠. 원래 이거 효모 빵으로 이제 발효할 때 쓰는데 온도 맞춰줘요. 35도 정도 맞춥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를 맞추거든요. 그래야지 발효가 잘 일어나. 35도일 때가 15도일 때보다 증식이 빠르다. 맞네요. 가의 생장 곡선에서 효모의 개체수가 10시간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환경 써보세요. 저항이 증가하여 출생률 좀 이상하지만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져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2쪽입니다) 개체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의 모임이야. 기억 만든 거고요. 자, 1구간에서 B의 출생률은 0이다. 아니죠. 출생도 하고 사망도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애를 아예 안 낳아가지고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닌 거지. 니은 틀렸고, T1에서 A의 개체군의 밀도는 T2에서 B 개체군의 밀도가 같다. 잠깐 읽어볼게요. A가 서식하는 지역의 면적은 상대값으로 400. 면적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 밀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면적분의 개체수거든요. 근데 A의 밀도는 면적이 400이고 개체수는 200이네. 그 AT1에서 이해하시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면적이 200이네요. B는 200인데 T2에서의 개체수가 100이네. 같은 거네, 밀도가. 그쵸? 답은 4번. 자, 정리하기. 개체군 밀도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 이론적 생장 곡선은 J자 모양, J자 모양. 그런데 실제 생장 곡선은 S자 모양.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환경 요인을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자, 개체군의 최대 크기에 해당하는 거는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력. 자, 개체군의 생존 곡선. 자, 1형 어릴 때 사망률이 낮아요. 대부분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2형 전체 연령대에 대해서 대체로 사망률이 일정하다. 다람쥐와 같은 소형 포유류나 아니면 조류나 뭐 히드라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어릴 때 사망률이 높고 생존한 개체들이 생장하면서 사망률이 점차 감소한다. 돌말의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영양염류, 빛의 세기,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크기는 피식과 포식 관계입니다. 잡아먹고 먹히는 피식과 포식 관계에 의해서 약 10년? 10년이었어? 10년을 주기로 변동한다. 어느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지, 이거는. 텃새의 각 개체가 세력권 또는 텃새권을 이제 확보합니다. 순위제는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순위. 리더제는 한 개체가 리더가 됩니다.
사회생활은 개미 꿀벌, 가족생활은 사자 코요테 등이 있다. 자,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124에서 125쪽 문제 좀 풀어봐 주시고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볼게요. 네. 일정한 공간에 생활하는 개체군의 개체수, 면적분의 개체수 이럴 거 아니에요. 면적분의 개체수. 일정한 공간에. 그럼 개체군 밀도죠. 개체군 밀도. 개체군에서 개체수가 증가를 억제하는 환경 요인이다.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환경 저항.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죠. 환경 저항. 개체군에서 동시에 태어난 개체들의 상대 연령 생존 개체수의 비율을 이런 거지. 얘지, 이 그림. 예, 이런 거 생존 곡선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태어났을 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게 생존 곡선입니다. 자, 개체군 밀도는 요거는 개체수죠. 개체수. 그냥 개체수로 갖다 쓸게요. 개체수. 개체군의 개체수죠. 그 다음에 실제 생장 곡선은 B에 해당하고요. B. 기억은 환경 수용력.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환경 수용력. 자, 환경 저항에 해당하는 거, 먹이 부족 되고요. 천적이 증가하는 것도 되죠. 예, 노폐물이 증가하는 걸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생활 공간 부족 되죠. 기억,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코끼리 이런 애들은 일형이고, 일형. 자, 일형은 한 번에 출생하는 자손수가 적지만 어릴 때 부모의 보호를 받는 생물의 개체군에서 나타난다. 맞죠? 자, 이형은 전체 연령에서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3은 어릴 때 어린 개체 사망률이 높죠. 예. 뭐 알을 막 몇천 개를 낳는데 그 중에 뭐 한두 마리 살아남는 겁니다. 어떤 유형이냐? 가는 발전형. 앞으로 이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날 거다. 요거는 안정형. 안정형. 유지가 된다. 이거는 쇠퇴형. 쇠퇴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돌말의 개체수 변화인데, 기억이 뭐였냐면, 기억은 영양염류,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양염류가 생물은 아니에요. 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뭐 질산염이라던가,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영양분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사실 생물은 아닙니다. 얘가. 그 다음에 수온, 빛의 세기. 수온 써있으니까 요게 빛의 세기겠죠, 니은이. 빛의 세기. 자, 이건 이제 피식과 포식 관계에 있는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와의 관계고, 원래 잡아 먹히는 애가 많은 거야. 그래야지 뭐 말이 되고요. A에 해당하는 게 눈신토끼, B가 스라소니.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개체군의 크기는 어떤 요인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하냐, 이거를 이제 피식과 포식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식과 포식, 잡아 먹고 먹히는 관계. 눈신토끼가 많아지면 스라소니도 많아지고요. 눈신토끼가 적어지면 스라소니도 적어지고. 요거는 이제 텃새죠, 텃새. 여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텃새. 그 다음에 개체군 내의 개체 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 개체 간의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맞고요. 순위제와 사회생활은 모두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뭐 맞고요.
개체군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개체 간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안 일어날 순 없어요. 뭐 딸랑 두 마리 나무도 싸울 수 있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기억니은. 자, 한 개체가 우두머리가 되어 개체군을 이끈다. 리더제라고 했죠. 리더제. 개체군들 역할 분담한다. 사회생활. 개체들의 힘의 세기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한다. 순위제, 순위제. 혈연관계 개체들이 무리를 이뤄서 같이 돌본다. 가족생활. 되셨죠? 네. 자, 근데 이건 외울 수밖에 없네요. 텃새는 이제 닭부터 해야 돼. 닭은 순위제였고, 물개도 순위제, 개미는 사회생활, 사자는 가족생활, 꿀벌은 사회생활, 기러기는 리더제, 코끼리는 가족생활, 큰 뿔량은 순위제였던 것 같은데, 순위제. 얼룩말은 모르겠네. 얼룩말 텃새예요? 이게 틀렸네. 큰 뿔량이 텃새네요. 큰 뿔량이 텃새입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네. 큰 뿔량이 텃새. 아까 내가 큰 뿔량 맞대고 있는 게 순위제도 들어가지 않나? 아, 그래요? 뭐 틀린 거 있어요? 코끼리 안 했구나. 코끼리 안 했네. 코끼리는 가족생활에 맞는데. 코끼리가 리더제예요? 리더제도 되네. 리더제네. 코끼리 가족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구나. 코끼리 리더제구나. 아, 맞다. 근데 코끼리 리더제군요. 그러네. 자, 다시 볼까요? 요게 순위제인 줄 알았는데 순위제 아닌가? 여기 순위제로 써있는데. 큰 뿔량. 순위제 맞네요. 니은, 지읒, 디귿, 시읒. 지금 요게 맞네. 요렇게 쓴 게 맞네요. 요거는 사례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130쪽 130쪽으로 갈게요. 책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아까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뭐 이런 거 본 거야. 개체군 내. 근데 지금은 이제 군집이기 때문에 다른 개체하고의 상호작용을 이제 다른 종끼리 다른 종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거 볼 거예요. 군집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개체군의 집합, 그러니까 여러 종이 있는 거죠. 여러 종이. 군집은. 근데 그 군집에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런 애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 사슬 뭐 이런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차례대로 나타내는 게 먹이, 사슬.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할 때 화살표가 출발하는 애가 먹히는 거고 화살표가 향하는 애가 먹는 애야. 얘가 피식이고 얘가 포식이죠. 먹이, 사슬. 이게 어떤 지역에서 먹이, 사슬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타내면 이런 먹이 그물 그림이 되죠. 이건 먹이 그물. 이런 먹이 그물은 기본적으로 복잡해야지 좋은 거다. 그래야지 어떤 한 개체가 멸종했을 때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먹이 그물. 생태적 지위.
얘가 뭐 1차 소비자냐 생산자냐 소비자냐 이런 게 생태적 지위예요.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생산자냐 이런 거를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이 차지하고 있는 서식 공간은 공간 지위라고 해. 그 공간 지위라고 하고, 그걸 합쳐서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를 합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한다.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이 각각 자신의 생태적 지위를 지킴으로써 군집이 유지가 된다. 자, 근데 이제 군집을 조사를 하는데, 이제 좀 쉬운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동물도 물론 조사할 수가 있겠지. 요거는 이제 뒤쪽에 나오는구나.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요 동네는 지금 민들레가 우점종 같은데 지금 민들레가 엄청 많아. 민들레겠지.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 개체 수가 많거나 아니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공간이 커서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요 동네는 민들레 밭이야 막 이러면은 민들레가 우점종이 되는 거지. 군집은 대부분 한두 종의 우점종과 다수의 희소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희소종은 이제 좀 적은 거죠. 개체수가 적은 거죠. 그죠? 뭐 그런 게 많긴 하겠네. 생각해보면 여기 소나무 밭이야. 그러면 소나무 많고 뭐 다른 나무도 조금 있고 뭐 이러긴 하네요. 대부분의 군집에서 우점종은 식물이며 동물은 그 속에서 생활한다. 우점종은 다른 종과 비생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군집의 겉모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점종이 중요하다 뭐 이거죠. 근데 개체수가 적어도, 개체수가 많지 않아도 군집의 구조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을 핵심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위 포식자가 핵심종의 역할을 해. 일반적으로는. 근데 해달도 상위 포식자인가 보구나. 해달이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를 잡아먹어요. 성게를. 만약에 해달이 없어지면 성게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성게가 해조류를 갉아먹겠지? 그럼 해조류가 없어지니까 그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달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뭐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해달에게 잡아먹히는 성게가 많아지니까 성게가 해조류를 갉아먹고 그 수많은 해양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다. 왜냐면 해조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조류가 있어야지 그 생산자가 적당하게 있어야지 터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가사리가 사라지면 불가사리의 먹이인 담치가 번성하여 바위를 점령하고 군부와 따개비는 서식지를 잃고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불가사리가 핵심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비버는 그렇게 상위 포식자는 아니야. 근데 이 비버라는 애가 막 댐을 싸자. 댐을 쌉니다. 나뭇가지 물어다가 있잖아요. 댐을 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이러는데, 얘가 있으면은 이 호수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도 잘 많고. 비버가 습지로 만들어요. 숲을. 그곳에 사는 생물종이 달라지고 핵심종이 된다. 비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니까 댐을 쌓고 이런 게 생태계를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표종. 특정한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볼 수 있다. 대기 오염 지표종인 지으류. 지으류는 약간 이끼 같은 건데, 조류와 균류의 공생체인데, 뭐 이끼처럼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땅이 옷을 입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런 거야. 옷 입는 거 같다. 지으류. 근데 얘는 공기가 좋은 데서만 잘 살고 지으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공기가 오염됐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지표종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산화황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살지 못한다. 대기 오염을 알려주는 지표종이 지유류. 맹꽁이는 자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아 얘도 뭐 그런가 보네. 기후가 많이 변하면 맹꽁이가 살지 못한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는 지표종. 자 여태까지 배운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책 읽듯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계산하고 이래야 돼서 어려운 부분이고, 뭐 이렇게 수능 본다던가 하면은 이 부분이 또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식물 군집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방영구법이라고 해서 뭐 요중에 뭐 생물과 들어가서 뭐 이런 걸 조사할 사람 있을 수도 있죠. 생태 전공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요. 여기에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애가 살고 몇 그루가 살고 이런 거 세는 거야. 이렇게 세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림 없나? 사진?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일단 여기 볼까요? 여기 몇 쪽인가요? 139쪽. 이 방영구를 여러 개를 가져가서 한 개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써도 되긴 하겠지. 아무튼 4개를 설치를 했어. 4개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밀도, 빈도, 피도 요 3가지를 조사를 해요. 근데 밀도가 뭐냐면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제곱미터짜리 4개니까 총 4제곱미터겠죠? 그거분에 질경이가 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네. 어디 하나 빼먹었나 보다. 하여튼 20개가 있다. 그럼 4분의 22, 5가 밀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다. 근데 빈도는 방영구 4개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출현하는 빈도야. 4개 중에 질경이가 하나, 둘, 3군데 출현하죠. 그럼 4분의 3. 이해가요? 설치한 방영구 수 중에 출현하는 빈도입니다. 토끼풀은 누가 토끼풀이 얘네 한 군데, 2군데. 그럼 4분의 2. 민들레는 하나, 둘, 셋. 4분의 3. 뭐 이해가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피도는 면적이야,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은 보통 요럴 때는 4제곱미터분에 0.01m가 뭐냐면 요거 한 칸이 0.01m인 거예요. 근데 개체가 20개잖아, 20개. 그래서 20을 곱해서 피도를 결정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체가 하나씩 차지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피도 계산할 때는 여기가 19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체수만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좁은데 여기 뭐 한 3개 몰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요 피도 셀 때는 면적비이기 때문에 요게 하나로 체크해줘야지 요 3개로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죠. 밀도랑 피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도는 면적비고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고, 여기는 다 한 칸씩만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뭐 이렇게 한 3마리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1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피도, 밀도, 빈도 이렇게 그거를 세서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상대 밀도로 바꿔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중요도라고 하는 걸 따져서 우점종이 뭐냐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자
밀도를 계산했는데 상대 밀도는 전체 다 더한 거분의 5 전체 더한 거분의 5 곱하기 100 하면은 이 밀도 중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44.5%가 되는 거예요. 얘도 전체 밀도 중에 3.75 곱하기 100 해가지고 33.3%, 얘는 22.2 이렇게 상대 밀도를 계산합니다. 얘네도 다 더한 다음에 0.75 곱하기 100 그럼 37.5, 얘는 25, 얘 37.5. 얘네도 피도를 다 한 다음에 이거 다 더한 다음에 그거분의 0.05 곱하기 100 그럼 44.5, 33.3, 22.2. 복잡하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더해. 3개를 더하면 뭐야? 중요도가 나와. 중요도. 뭔지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도를 따져서 얘가 제일 높잖아. 얘가 질경이가 밀도도 높고 뭐 빈도도 어느 정도 높고 피도도 어느 정도 높아. 그럼 요 동네는 질경이가 우점종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점종을 결정한다. 일단은 요거까지, 요 문제 푸는 것까지만 좀 할게요. 자, 방영구법으로 식물 군집 조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중요도가 가장 큰 종이 조사한 지역의 우점종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돼 있어요. 맞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의 합이다. 이거 맞아요. 특정 종의 밀도는 특정 종의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눌 값이다. 맞아요. 특정 종의 피도는 특정 종이 출현하는 방영구 수를 전체 방영구 수로 나눈 값이다. 이게 피도가 아니라 이거는 빈도. 특정 종의 빈도는 이게 이제 피도죠. 네, 면적 비율이 피도입니다. 피도. 자,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이걸 더하면 돼. 이건 다행히 그래도 계산을 해 주셨네. 이걸 다 더하면은 중요도가 나오고, 중요도가 지금 제일 높은 게 C인가봐요. C. 얘가 79.1인데 C입니다. C. 그거같이 판단한 것은 뭐 중요도가 크기 때문이다. 뭐 중요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